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19번째 중원 통일을 위한 전략가들의 경쟁 제갈량 대 사마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총나라를 지탱한 전략가 제갈량과 최후의 승자가 된 사마이. 삼국지 연의 속 리더에게 배우다 편하고 함께 보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촉한의 중심이 된 제갈량. 삼국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삼국지 연의의 인물들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해서 능력 보정이 뚜렷이 되어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소설과 역사서라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흔히 제갈공명이라고 부르는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우연히 만난 수경 선생 사마휘가 유비에게 와룡과 봉추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야기했던 와룡이 제갈량이고 봉추가 방통이었습니다. 사마휘의 제자인 서서 역시 유비의 휘하에서 처음에는 전략가의 역할을 했지만 했으니까 사마휘는 유비와 꽤 인연이 깊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마휘 휘하의 서서가 유비 밑에 있으면서 조조가 이 서서를 탐내서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서서도 와룡과 봉추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서서 역시 이렇게 제갈량을 추천을 했고요. 유비는 3번의 방문 끝에 제갈량을 만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조조는 백만대군과 함께 황제를 등에 업고 제후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그에게 맞붙어 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송권은 3대째 강동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세가 험난하고 그곳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니 우리의 지원 세력이 되어도 차지하기는 힘듭니다. 형주 지역은 북으로 한수와 면수가 가로질러 흐르고 있기에 남쪽의 물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으며 동으로는 오군 회계와 가깝고 서로는 파촉과 통하니 반드시 이곳을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해진 주인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곳이니 이제 하늘이 장군께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장군은 인화를 내세우셔야 합니다. 우선 형주를 차지하여 안방을 삼고 곧이어 서천을 차지하여 공업을 연 후 정족지세를 이룬다면 머지않아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나라 유비가 이후 유지하게 되는 기본 전략 천하 삼분지계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전략가로 자리 잡은 뒤에 유비와 총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분골쇄신했습니다. 중간에 이 방통이 유비 진영에 합류했지만 존재감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일찍 사망을 하면서 이 무력에 비해서 지력이 부족했던 총나라를 위해 혼자서 수많은 계책을 짜내고 성공시켰죠. 물 만난 물고기라는 뜻의 수어지교가 된 유비와 제갈량을 관우와 장비가 시기하고 질투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늘 붙어 있었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대로 된 근거지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던 유비에게 파촉 땅을 추천해서 근거지를 만든 것도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수성의 입장을 취하던 오나라를 설득해서 위나라와 싸우는 동맹을 맺게 한 것도 제갈량이었으며 그 덕분에 적벽대전에서 초고 연합은 위나라를 크게 물리칠 수 있었죠. 물론 실제의 정사 삼국지에서는 전술가보다는 행정가로서의 뛰어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후방을 안정시키고 물자를 보급하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삼국지 연의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한편 제갈승상이 성도에 머물며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모두 몸소 공무를 처리하고 결단한다. 양천 백성들이 기쁘게 태평성대를 즐기니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다행히 여러 해 잇따라 크게 풍년이 들어 늙은이나 어린이나 모두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나라에서 노역을 시켜도 서로 앞다퉈 부지런히 일한다. 이리하여 군수물자, 무기, 여러 가지 쓸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쌀은 곳간에 가득하고 재물은 곳집에 들어찬다. 무엇보다 오나라가 형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조의 편에 붙어서 관우를 죽이자 이에 분노한 유비가 무리하게 오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하며 촉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망국의 길로 가던 총나라의 역사를 잡고 다시 끌어올려서 5년 뒤에 북벌이 가능할 정도로 정상화시킨 인물 역시 제갈량이었습니다. 행정에 집중한 제갈량의 능력은 이처럼 망해가던 나라를 5년 만에 정상화시킬 정도였던 것이죠. 이 위나라의 숨은 송곳 사마이 181년생으로 알려진 제갈량에 비해서 179년생인 사마이는 조금 더 먼저 출사했지만 오랫동안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조조가 그를 경계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조조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처리해버리거나 자신의 신복으로 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자이든 타이든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겠죠. 조조가 장로의 한중 정벌에 성공했을 때 이 기세를 살려 유비의 익주까지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알린 것이 215년 그의 나이 36살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조조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비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죠. 이후 관우가 죽는 계기가 되는 번성 함락에서 오나라를 부추겨 함께 관우를 제거하자라는 계책을 내었던 인물 역시 사마이였습니다. 그는 관우가 번성을 공격해 오자 오나라에 지금 관우가 번성에 묶여 있으니 관우의 본거지인 형주를 공격하면 오나라가 형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설득했죠. 결국 송권은 여몽을 앞세워 형주를 공격했고 순식간에 형주를 점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 역시 12만의 군세로 관우가 포위하고 있던 번성에 지원군을 보냈고 번성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로 관우는 형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형주 백성들은 오나라에 항복을 한 상태였고 관우를 따르던 형주의 군사들은 군영을 이탈해 형주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송건마저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며 결국 맥성으로 몸을 피한 관우를 참수합니다. 결국 사마이의 계략대로 이후 총나라와 오나라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릉전투까지 벌이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동맹 관계에 있었던 오나라, 총나라의 이 동맹을 파기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사마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었던 제갈량과 사마이가 처음으로 부딪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두 사람의 대립은 유비가 사망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3. 충의를 지킨 제갈량과 진나라의 시조가 된 사마이. 유비가 무리한 원정으로 신생국가 촉의 국력을 약화시키다가 사망하면서 아들 유선을 보좌할 두 인물로 군권은 이염에게, 행정권은 제갈량에게 분할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승상은 조비보다는 10배는 나은 재주를 가졌으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일세. 여기서 승상은 제갈량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 큰 자식 유선이 도울만 하면 돕고 그렇지 못하면 자네가 직접 성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게. 유비 역시 군권을 나눠서 갖고 있었던 이염이 제갈량을 견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아예 제갈량에게 촉의 미래를 맡겨버린 겁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고 남만을 정벌하면서 총나라의 인사권,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한 길이 아닌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는 험난한 길, 북벌을 선택하고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립니다. 이 출사표의 전문은 이 삼국지 연희 리도에게 배우다 두 번째 인상적인 몇 가지 장면 총나라 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은 본래 아무런 벼슬을 못한 평민으로 몸소 남양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목숨이나 지키며 지낼 뿐 조금이라도 제 이름을 제후의 귀에 들어가 그들에게 쓰이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 신의 낮고 보잘것없음을 꺼리지 않으시고 귀한 몸을 굽혀 신의 오두막집을 3번이나 찾으시고 제게 지금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감격한 신은 선제를 위해 개나 말처럼 닦고 헤맴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사표에서 자기를 이 정도로 낮추면서 선제 즉 유비를 엄청나게 띄워주고 있죠. 자, 중략하고 이제 다행히 남방은 이미 평정이 되었고 싸움에 쓸 무기며 인마도 넉넉합니다. 마땅히 삼군을 격려하고 이끌어 북으로 중원을 정벌해야 합니다. 느린 말과 무딘 칼 같은 재주나마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쳐 없애고 한시를 부흥시켜 옛 서울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는 신이 선제께 보답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폐하께 충성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갈량의 출사표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차 북벌 228년에서 조조의 손자인 조예가 내보낸 지휘관 조진이 연달아 패배하자 그를 대체해서 사마이가 나서게 됐죠. 사마이는 신속히 제갈량과 내통 중인 맹달을 평정하고 장압을 파견해서 가정의 마속을 패배시켰고 곧장 서성으로 진격합니다. 당시 군사가 부족했던 제갈량은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고 성루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의심이 많았던 사마이는 이게 바로 제갈량의 함정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군사를 그대로 뒤로 물립니다. 총나라의 위나라에 대한 2차, 3차 북벌 역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위나라가 촉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죠. 마침 오나라의 송건마저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서 중국의 3명의 황제가 난립하는 상황이 되었고 총나라가 오나라와 동맹을 맺고 위나라를 공격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마이는 오나라는 병력을 출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총나라의 군대에만 집중합니다. 사마이는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가서 이미 폐색이 짙던 위나라군을 철수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장포와 장압 등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곧 조회가 조진을 대사마로 사마이를 대장군으로 삼아 40만 대군을 이끌고 촉을 정벌하도록 명령했고 제갈량도 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지만 큰 비가 내리며 위나라가 철수하면서 4차 북벌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자, 이쯤이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234년 제갈량은 촉의 국력을 다시 끌어모아서 5차 북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초계 공세를 묵묵히 버티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고 갔죠. 제갈량은 함정을 파고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사마이와 군사들을 기산으로 끌어들였고요. 사마이와 그 두 아들에게 불구덩이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마침 소낙비가 내리는 바람에 사마이와 두 아들은 그곳을 벗어나 달아나게 되었죠. 이에 제갈량은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렸으니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구나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마이는 더욱 굳건하게 방어에 집중을 했고요. 제갈량이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인들이 쓰는 두건과 옷을 보내며 여인네가 아니라면 나와서 싸우자라고 조롱까지 했지만 끝내 방어태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나치게 몸을 혹사한 제갈량은 마침내 병이 깊어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몇 차례 거듭하다가 234년 가을 오장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사마이는 천문을 통해서 제갈량의 죽음을 예측하고 퇴각하는 총나라의 군대를 뒤쫓는데 이제야 막 사마이는 계속 방어적인 태세로 웅크리고 있다가 제갈량이 죽었네? 하고 이제서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마이가 총나라 군대 가까이 추격했을 때 갑자기 포소리가 울리면서 사방에서 함성이 일어나면서 초군이 북을 치며 달려옵니다. 그리고 총나라의 군대 중앙에는 사륜거를 타고 있는 제갈량도 보였던 거죠. 사마이는 내가 천문을 잘못 봤나? 내가 속았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허겁지겁 달아나는데 이것은 사마이가 이렇게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총나라군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행동을 예측했던 제갈량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만든 나무 인형을 준비해서 사마이의 추적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 일화를 후세 사람들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 즉 사마이를 쫓아냈다. 라고 하면서 사공명 주생중달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갈량이 총나라의 정권을 손에 쥐고도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충의를 시켰다면 사마이는 이때부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예가 데려온 조방은 출신이 불분명한 양자였고요. 그런 조방이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서 위나라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장군 조진의 아들 조상과 사마이가 정권을 양분했지만 조상이 먼저 사마이의 일파를 쳐내려고 했고 사마이는 바로 반격을 가합니다. 조상이 조방을 모시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조예의 무덤인 고평릉에 참배를 하러 갔을 때 3천여 명의 사병을 동원해서 낙양을 점거해 버린 거죠. 다만 조상은 병권을 쥔 대장군이었고 황제마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몸을 피한 다음에 사마이를 역적으로 선포하고 그 뒤에 대대적인 반격을 벌인다면 사마이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은 항복만 하면 병권만 인수하고 다른 위협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마이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대로 병권을 사마이에게 반납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결국 조상을 비롯한 그의 일가 친척들 모두를 죽였고요. 위나라의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수없이 숙청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힘을 실어주죠. 이후 사마사와 사마소가 정권을 이어받자 조방이 치니크테타를 시도하다가 또 적발이 되었고 사마사는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황제로 내세웁니다. 이제 사마 가문이 황제마저 제멋대로 바꾸어 버리게 된 거죠. 훗날 조모 역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사마소의 칼에 살해당했고 사마소는 조한을 새로운 황제 자리에 앉힙니다.
이후 사마소는 진나라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들 사마염을 후계자로 내세웠고요. 사마염은 아버지 사마소가 죽은 뒤에 이 조안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받으며 진나라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사마이의 손자가 새로운 중원의 황제가 된 것이죠. 결국 유비와 조조, 송권의 삼파전은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로 변했다가 다시 위나라 내부 투쟁을 거쳐서 사마이와 그 일족이 진나라 황제가 되어 촉과 오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이가 최후의 승자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총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가장 큰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충의를 지켜낸 제갈량을 진정한 승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반란을 통해서 차지한 황제의 자리보다 더 빛나는 충신의 타이틀을 지켜낸 제갈량의 큰 그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